좁은 문, 앙드레지드 지음, 조정훈 옮김, 출판사 더 클래식, 녹음 클레어, 8장. 그 일이 있고 난 뒤에도 나는 다시 알리사를 만났다. 3년이 흐르고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그로부터 10달 전 나는 그녀로부터 외삼촌의 부음을 전달받았다. 나는 곧바로 여행 중이었던 팔레스타인에서 그녀에게 꽤나 긴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은 없었다. 어떤 구실로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르아브르로 간 나는 자연스럽게 퐁게즈 마르로 향했다. 그곳에 알리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되었다. 내가 왔다는 걸 알리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방문처럼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불편해하며 불안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안으로 들어갈까? 만나지 말고 만나려 애쓸 것 없이 그냥 돌아가 버릴까? 그래, 그러는 게 좋겠다. 그냥 큰 길을 산책하며 그녀가 여전히 쉬어가곤 할지도 모르는 벤치에 앉아보자. 그러면서도 나는 내가 다녀갔다는 걸 알게 하려면 어떤 표시를 남기면 좋을지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나는 천천히 걸었고 그녀를 만나지 않기로 결심한 후부터 가슴을 조이던 맹렬한 슬픔은 가벼운 서글픔으로 바뀌었다. 큰 길에 이르면서 혹시나 들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농장 마당과 경계를 이루는 비탈을 따라 길게 뻗은 갓길 위로 걸어갔다. 알리산의 정원 안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비탈 위의 장소를 알고 있었다. 나는 그곳으로 올라갔다. 처음 보는 정원사가 오솔길을 갈퀴로 긁어 깨끗이 청소하더니 곧 시야에서 사라졌다. 마당에는 새 울타리가 쳐져 있었다. 내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은 개가 짖어댔다. 더 멀리 큰 길이 끝나는 곳까지 걸어간 나는 다시 정원 담장이 나타나자 오른쪽으로 돌았다. 막 지나온 큰 길과 나란히 뻗은 너도 밤나무 숲에 이르러 채소밭의 작은 문 앞을 지나려는 순간 갑자기 그 문을 통해 정원으로 들어가 볼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문은 닫혀 있었다. 하지만 안에서 잠긴 자물쇠가 너무 약해서 내가 어깨로 툭 한 번 쳐도 부서질 것 같았다. 바로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나는 담장에 움푹 파인 곳에 붙어 몸을 숨겼다. 누가 정원에서 나왔는지 볼 수는 없었지만 발소리로 미루어 알리사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세 걸음쯤 앞으로 나오더니 힘없이 나를 불렀다. 제롬, 너니? 심하게 뛰던 심장이 멈추고 목이 죄기라도 하듯 나는 아무 말도 뱉을 수 없었다. 그러자 그녀가 좀 더 큰 소리로 나를 불렀다. 제롬, 너지? 이렇게 나를 부르는 소리에 가슴을 조이던 감정이 북받쳐 나는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다. 내가 여전히 아무 대답도 않자 알리사는 몇 걸음 더 앞으로 나와서 담장을 돌았다. 그 순간 그녀를 바로 보는 것이 두렵기라도 한 듯 팔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 내 앞에 선 그녀가 느껴졌다. 내 쪽으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그녀의 갸냘픈 손에 나는 키스를 퍼부었다. 왜 숨어 있는 거야? 마치 우리가 헤어져 있던 3년이 며칠밖에 되지 않았다는 듯이 그녀가 이렇게 물었다. 어떻게 나인 줄 알았어? 널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날 기다렸다고? 내가 말했다. 너무 놀란 나는 믿기지 않는 듯 그녀의 말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는 걸 보고 그녀가 말했다. 벤치로 가자. 그리고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그래, 반드시 한 번은 더 너를 보게 될 거라 믿었어. 사흘 전부터 매일 저녁 이곳에 와서 오늘처럼 너의 이름을 불렀어. 그런데 아까는 왜 대답을 안 했니? 만약 네가 이렇게 불쑥 나타나지 않았다면 보지 않고 그냥 갔을 거야. 나를 쓰러지게 만들 정도의 격한 감정을 억누르며 겨우 말했다. 그냥 르아브르에 들린 김에 큰 길도 산책하고 정원 주위도 돌아보려고. 그리고 네가 최근에 앉아 머물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 벤치에서 잠깐 쉬고 가려고 했어. 이것 봐.
사흘 전부터 내가 여기 와서 읽었던 것들이야. 그녀는 내 말을 끊으며 편지 한 꾸러미를 내밀었다. 내가 이탈리아에서 그녀에게 보낸 편지들이란 걸 단순히 알 수 있었다. 이제야 나는 눈을 들어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몰라볼 정도로 변해 있었다. 그녀의 야인 모습과 창백한 얼굴은 내 가슴을 찢어지게 했다. 팔에 기댄 그녀는 무섭거나 춥기라도 한 듯 바짝 내게 몸을 붙였다. 여전히 그녀는 상복 차림이었다. 아마 모자를 대신해서 썼을 검정 레이스가 그녀의 얼굴을 더 창백하게 보이게 했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곧 쓰러질 것 같았다. 그녀가 퐁게지 마르에서 혼자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웠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 로베르가 와서 함께 있다고 했다. 줄리에트와 에드아르 그리고 그들의 세 아이들도 8월 한 달 동안 함께 지내러 와 있다고 했다. 우리는 벤치로 가서 앉았고 한참 동안이나 소소한 소식들을 주고받았다. 그녀는 내가 요즘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했고 나는 대충대충 대답했다. 내 일에 스스로 흥미를 갖지 못한다는 걸 그녀가 느껴주길 바랐다. 그녀가 내게 실망을 준 것처럼 나도 그녀를 실망시키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내 바람대로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전혀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다. 회한과 애정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나는 되도록 그녀에게 퉁명스럽게 말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이따금 북받치는 감정에 목소리가 떨려오는 자신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 얼마 동안 구름에 가려졌던 석양이 지평선 바로 위로 나타나 거의 우리를 정면으로 비추더니 빈 들판을 진동하며 화려한 빛으로 물들었다. 그러고는 우리 발밑에 펼쳐진 작은 골짜기를 한순간에 환하게 만들고는 곧 사라져버렸다. 이 멋진 풍광에 넋을 빼앗긴 채 나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가슴속 회한들은 모두 날아가 버리듯 황금빛 도취감이 온몸에 스며들어 이제 마음속 사랑의 소리만 들리는 듯 했다. 내게 기대있던 알리사가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얇은 종이로 싼 자그마한 꾸러미를 블라우스 춤에서 꺼내어 내게 내밀려다 뭔가 망설이는 듯 머뭇거렸다.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는 내게 그녀가 말했다. 제롬, 내 말 좀 들어봐. 이 속에 있는 건 내 자수정 십자가 목걸이야. 사흘 전 저녁부터 이걸 가지고 다녔어. 오래전부터 이걸 너에게 주고 싶었거든. 이걸 가지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다소 퉁명스럽게 물었다. 나에 대한 추억으로 간직해 달라는 거야. 너의 딸을 위해서. 무슨 딸을 말하는 거야?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내가 알리사를 바라보며 소리 지르듯 말했다.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제발. 아니,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아줘. 그렇게 보지 마. 벌써 너에게 말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오래전부터 너에게 꼭 얘기하고 싶었어. 들어봐, 제롬. 언젠간 너도 결혼하게 될 거야. 그렇지? 아니, 대답하지 마. 내 말 끊지도 말고. 부탁이야. 난 그저 내가 너를 많이 사랑했다는 걸 네가 기억해 줬으면 하는 거야.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미, 그러니까 3년 전부터 네가 좋아하는 이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너의 딸이 나를 기억하며 목에 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 아,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리고 어쩌면 네가 그 아이한테 내 이름을 붙여줄 수도. 그녀는 목이 메어 말을 멈췄다. 나는 적의마저 보이며 그녀에게 소리쳤다. 왜? 네가 그 아이한테 직접 주는 게 낫지 않아? 그녀는 다시 말을 이으려 했다. 그녀의 입술은 우는 아이의 입술처럼 파르르 떨렸지만 끝내 울음을 터뜨리지는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신비한 광채가 흘러나와 얼굴에 번지면서 인간을 넘어선 천사와 같은 아름다움을 자아냈다. 알리사, 대체 내가 누구랑 결혼하겠어? 넌 내가 너밖에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알잖아. 순식간에 나는 거칠게 그녀를 껴안고 입술에 키스를 퍼부었다.
체념한 듯 내게 기대어 몸이 거의 반쯤 뒤로 젖혀진 그녀를 나는 얼마간 꼭 껴안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흐려지는 듯 하더니 눈꺼풀이 감겼다. 그녀는 전에 없이 너무나 또박또박 낭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롬, 우리 스스로를 불쌍히 여겨줘. 우리 사랑을 모욕하지 마. 그러고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비열하게 굴지 마. 라고. 아니, 그건 내가 자신에게 소리쳤던 것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나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경건한 자세로 그녀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날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넌 왜 항상 날 밀어내기만 하는 거야? 봐, 봐. 처음에는 줄리에트의 결혼을 기다렸어. 네가 줄리에트의 행복을 바란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애는 지금 행복하잖아. 네가 그렇게 말해줬지. 그리고 한동안은 네가 아버지 곁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한다고 믿었어. 하지만 이제 우리 두 사람만 남았잖아. 오, 지난 세월을 후회한 듯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녀가 중얼거렸다. 이제 과거는 미련 없이 지워버렸어. 아직 시간이 있어, 알리사. 아니, 제롬, 이제 늦었어. 우리가 사랑을 통해 서로에게서 사랑보다 더 훌륭한 것을 엿본 날부터 이미 늦어버린 거야. 제롬, 네 덕분에 내 꿈은 한없이 높아졌어. 하지만 모든 인간적인 만족은 그것을 타락하게 만들지. 우리가 함께하는 삶이 어땠을까 종종 깊이 생각해보곤 했어.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더 이상 완전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난 이 사랑을 견뎌내지 못했을 거야. 그럼 서로가 없는 삶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아니, 단 한 번도. 이제 너도 그게 어떤 건지 알게 될 거야. 3년 동안 난 고통 속에서 방황했어.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추워. 그녀는 일어나 내가 더 이상 자기 팔을 다시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쇼를 칭칭 감으며 말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 고민하던 성경 구절 생각나니? 그들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느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이라. 아직 그 말씀 믿어? 믿어야 해. 꼭. 우리는 얼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나란히 걸었다. 그녀가 다시 말을 꺼냈다. 제롬, 더 좋은 것을 생각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솟아 흘렀고 그녀는 계속해서 더 좋은 것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방금 전 그녀가 나오는 것을 보았던 채소밭 작은 문 앞에 우리는 다시 이르렀다. 나를 향해 돌아서며 그녀가 말했다. 잘 가. 이제 더 올 필요 없어. 너무나 사랑했던 내 친구. 안녕히. 이제부터 시작이 될 거야. 그 더 좋은 것이. 잠시 동안 그녀는 팔을 뻗어 내 어깨에 손을 올리고서 붙잡을 듯 하면서도 밀어내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두 눈은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가득했다. 문이 닫히고 빗장을 잠그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문 앞에 기대어 극심한 절망감에 휩싸여 어둠 속에서 한참을 흐느껴 울었다. 그녀를 붙잡았더라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더라면, 잠겨있지도 않았을 집 안으로 억지로라도 들어갔더라면, 아니, 지금 시간을 되돌려 과거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럴 수 없었다. 나로선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했다. 지금의 나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그때의 나를 더더욱 이해 못할 것이다. 도무지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던 나는 며칠 후 줄리에트에게 편지를 썼다. 그녀에게 내가 퐁게즈 마르에 갔던 일을 말하고 알리사의 창백하고 여인 모습을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했다. 나는 줄리에트에게 알리사를 보살펴달라고 부탁했고 더 이상 알리사로부터 직접 들을 수 없는 소식들도 전해달라고 했다. 그러고서 한 달도 채 안 되어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다. 보고 싶은 제롬 오빠에게 너무나 슬픈 소식을 전하게 됐어.
가엾은 알리사 언니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유감스럽게도 오빠가 편지에 썼던 걱정들이 들어맞고 말았어. 몇 달 전부터 어디 특별한 아픈 곳도 없는데 언니는 쇠약해져 갔어. 내 간청에 못 이겨 언니는 르아브르에 있는 닥터 A씨를 만나보기도 했는데 그분도 언니가 특별히 심각한 이상은 없다고 편지로 써 보내셨어. 그런데 오빠가 다녀간 지 사흘 후 언니는 갑자기 퐁게즈마르를 떠나버렸어. 언니가 떠났다는 걸 나도 로베르의 편지를 통해 알게 되었어. 언니는 내게 거의 편지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로베르가 아니었으면 언니가 떠났다는 것도 까맣게 몰랐을 거야. 언니가 소식이 없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빨리 알아채지 못했을 테니까. 나는 언니가 떠나가게 그냥 내버려둔 데다 파리까지 언니를 따라가지도 않았다고 로베르를 심하게 나무랐어. 이후로 언니가 머무는 곳의 주소도 모르고 있었다니 오빠는 믿을 수 있어? 내가 얼마나 걱정했을지 짐작이 가지. 언니를 만날 수도 편지를 할 수도 없었으니까. 얼마 후 로베르가 파리로 갔지만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어. 도대체 찾을 생각이나 있는 건지 그 애는 어찌나 꿈을 대던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해야 했어. 끔찍한 불안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거든. 남편이 나서서 결국 알리사 언니가 머물고 있던 작은 요양원을 찾아냈어. 그런데 어쩜 좋아. 너무 늦어버렸어. 나는 요양원 원장이 보낸 언니의 사망 통보와 언니의 죽음을 지켜보지 못했다는 남편의 전보를 동시에 받았어. 마지막 날, 언니는 우리가 소식을 받을 수 있도록 편지 봉투 하나에는 우리의 주소를 써놓았고 다른 봉투에는 르아브르에 우리 공증인에게 보낸 언니의 유언장 사본을 넣어놓았어. 그 편지 중에는 아마 오빠에 관한 내용도 있을 것 같아. 곧 오빠에게 보여줄게. 남편과 로베르는 그저께 장례식에 참석했어. 두 사람만 운구를 따라간 게 아니었나 봐. 요양원의 몇몇 환자들이 장례식장은 물론 장지까지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하더군. 나는 다섯째 아이 해산을 오늘 내일 앞두고 있던 터라 불행히도 참석할 수 없었어. 그리운 오빠, 난 오빠가 언니의 죽음으로 얼마나 깊은 슬픔에 빠질지 알아. 나도 지금 너무나 비통한 심정으로 편지를 쓰고 있어. 이틀 전부터 나는 자리에 누워 있어야 했기에 어렵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남편이나 로베르조차도 오빠에게 언니 얘기를 전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 언니에게는 오빠와 나만이 알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었으니까. 이제 내가 한 가정의 주부가 된 지금, 불타오르던 과거가 잿더미에 쌓여버린 지금, 오빠를 다시 만나기를 청해도 되겠지? 언제 일이 있거나 그냥 님에 놀러 올 일이 생기면 애그비브까지 와줬으면 해. 남편도 오빠와 친해지면 좋아할 거고 오빠랑 둘이서 알리사 언니에 대해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잘 있어. 보고 싶은 제롬 오빠. 슬픔과 함께 인사를 보내. 며칠 후 나는 알리사가 퐁게즈마르의 집은 남동생에게 남겼지만 그녀의 방에 있던 가구들과 특별히 지목한 가구 몇 개는 줄리에트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알리사가 내 이름으로 봉인해둔 서류들이 곧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찾아갔을 때 받기를 거부했던 작은 자수정 십자가 목걸이를 묻히기 전에 목에 걸어달라고 부탁했고 그 부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에드와르를 통해서 듣게 되었다. 공증인이 보내온 봉인된 봉투에는 알리사의 일기가 들어있었다. 그 일기의 많은 부분을 여기에 옮기겠다. 아무런 해석도 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것을 읽으면서 내가 품었을 회한들과 어떤 설명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충격을 여러분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8장